네, 참여연대 제안 21대 국회 입법 정책과제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네, 21대 국회를 맞아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11대 분야 70대 정책과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21대 국회에 대한 기대와 역할에 대해서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2020년 5월 30일 21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합니다. 20대 국회는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의결한 역사적인 국회이기도 하지만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촛불시민혁명 이후 우리는 국회가 정치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한국 사회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정쟁과 이념 대립, 진영 논리의 구태 정치로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국민의 실망이 매우 컸던 만큼 21대 국회에 거는 기대 굉장히 큽니다. 유권자들은 새로운 국회 지형을 만들어냈습니다. 탄핵과 촛불의 민심이 반영된 국회로 바꾼 것입니다. 28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 참여를 통해서 국민이 총선에서 보여준 의사는 분명합니다. 보수 야당에게는 엄중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게는 더 이상 야당 탓만 하지 말고 제대로 개혁하라 주문한 것입니다. 식물국회, 동물국회, 농성과 파행의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 국민의 삶과 권리를 지켜주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하는 간절함이 담긴 것입니다.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21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합니다. 당장 코로나19의 위기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어려워진 민생, 마이너스 경제를 살리는 일에 성과를 내야 합니다.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시급하고 필수적인 입법임에도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된 산적한 과제들을 우선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이 공약했던 정책과 여야 정당들이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입법 과제들을 21대 국회에서 우선해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세계적 위기 상황 속에서 21대 국회가 출발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은 풍전등화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위기의 극복에는 여야의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대화와 협치만이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게 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국민의 기대와 열망을 담아 11대 분야 70개 입법 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21대 국회가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적극적인 개혁에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대 국회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21대 국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참여연대가 제안한 과제 중에서 시급하게 다뤄야 할 5대 과제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위기 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과제에 대해서 참여연대 이찬진 집행위원장이 소개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위기는 사회안전망이 그물에서 벗어난 많은 시민들의 어려움을 우리 사회가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술인, 학습지 교사, 대리기사와 같은 우리 주변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어떤 고용 안전망이 보호 없이 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프면 쉬라고 하지만 하루의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아파도 쉴 수 없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감염병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취약한 안전망이 시민들의 생명을 벼랑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당장의 코로나19 위기에서 시민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 이후에 닥칠 또 다른 위기가 두렵지 않도록 우리 사회 안전망이 새롭게 짜여져야 합니다. 우리 건강보험 제도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밑받침이라는 것을 확인했듯이 더 든든한 사회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먼저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한 실업부조의 보장과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촉구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취업자의 절반 정도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서 보호 범위가 매우 좁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적용 대상이지만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전체 취업자의 31.4%는 법적으로 적용 대상이 아닌 임금 노동자이거나 비임금 근로자입니다. 이들은 제도 자체가 애초에 보호 대상으로 설정하지 않아서 발생한 실업자 보호의 사각지대입니다. 영세 자영자들은 아예 제도 밖에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 분들이 먼저 대량 실업, 소득 상실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일회성 긴급재난지원금과 그중 일부 집단이 정부의 일시적 지원 대상이 될 뿐더러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이분들이 생기는 막막한 형편입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포함한 임금 노동자 전반을 가입 대상자로 하며 실업급여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지급 일수를 연장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가 종료된 실직자, 폐업 시 영세 자영자, 취업권 경험이 없는 구직자들이 극단적 빈곤에 직면하지 않도록 이번 20대 국회 말이 극히 미비한 수준으로 통과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대폭 확대해서 지급 대상과 기간, 금액을 확대해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망라해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 분들에 대한 실업부조와 실업급여 종료 후에 생계절벽에 처한 장기실업자들에 대한 실업부조를 제도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은 정부의 코로나19 생활방역수칙 중 아프면 3, 4일 집에서 쉽니다가 가장 지키기 어렵다고 응답했습니다. 질병이 소득 감소와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는 취약계층의 경우 딴 세상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파도 소득 감소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유급병가 휴가 및 영유아 및 초중 학력기 아동의 유급 돌봄 휴가를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개정과 건강보험법상의 상병수당을 전면 시행하는 법을 개정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세자영자와 취약자들을 모두 포괄하는 고용보험 및 실업부조 제도 확대, 유급병가 휴가와 상병수당 시행에 필요한 추가적인 재정 수혜에 있어서 정부의 충분한 재정 부담을 분명히 해서 취약계층의 확대에 장애로 작용했던 추가적인 재정의 상당 부분의 정부 책임성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안전, 자산불평등 해소와 서민주거 안정 과제에 대해서 이어서 참여연대의 사회경제국장님 이지영 국장이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이지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산업재해 사망률이 1위로 2019년 한 해 동안 산재로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4월에 발생한 이천물류센터 화재 사건이 그 단면입니다. 사망자 38분, 대부분은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위험을 외주화해서 높은 이윤을 추구하지만 정작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도 기업은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장 모든 산업재해를 없앨 수는 없더라도 산업재해의 책임을 묻고 위험 작업의 외주화를 막는 노력을 21대 국회가 시작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책임이 있는 기업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올해로 4주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구의역의 19세 소년 사망 사고가 생각납니다. 당시 이 사고가 있은 후에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대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 메트로 전 대표는 벌금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가벼운 처벌은 경영진으로 하여금 재해의 위험과 안전관리의 책임에 대해서 부주의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진과 관할 공무원에게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재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 상응한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합니다. 위험 업무의 외주화를 막는 산업안전보건법도 더 개정되어야 합니다. 청년 노동자 김용균님의 사망을 계기로 2018년에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화학물질을 이용한 작업에 한해서 도급을 금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도급을 금지하는 위험 작업의 범위를 더 확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자산 불평등 해소와 서민 주거 안정과 관련된 과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25%를,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50%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각한 자산 불평등 사회입니다. 코로나19 위기에도 아파트 가격은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보유 부동산 시가 총액 대비 부동산 보유세율은 0.16%로 0.44%인 OECD의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또 국민 절반에 달하는 주거 세입자들의 계속 거주 기간은 3.4년에 그치고 있습니다. 가구당 평균 이사 비용이 100만 원도 넘는 상황에서 서민 가구들은 주거 불안정과 높은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율을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가 작년 12월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전 20대 국회에서
종부세 개정이 이루어져야 했지만 결국 이마저도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21대 국회 개원하는 대로 종부세 개정 논의부터 시작할 것을 촉구합니다. 세입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 제한이 없는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도입하고 계약갱신 시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이외에도 참여연대는 경제민주화, 사회안전망 강화, 노동권법, 민생살리기 등 다양한 사회경제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있는데요. 21대 국회 개원하는 대로 빠르게 원 구성하고 본격적인 입법 논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공수처 설치와 경찰개혁 등의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 참여연대 이재근 권력감시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이재근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써오고 있지만 여전히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들은 시민들의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권력기관의 권한 분산과 축소, 민주적 통제는 한국 사회의 오래된 과제입니다. 다행히 시민사회의 노력과 정부의 노력으로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20대 국회 막바지에 검찰개혁의 중요한 과제인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검찰개혁을 위한 첫발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상당 부분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자의적으로 확장될 우려가 있고 정작 어렵게 설치하기로 한 공수처의 수사대단과도 중첩될 수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강해진 것은 큰 문제입니다. 경찰 개혁이 시대적 개혁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민들의 일상과 직접 맞닿아 있고 자칫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침해할 수 있는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권력 개혁이 중요합니다. 경찰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해서 독립적인 수사청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제 논의가 20대 국회에서 일부 진전되다가 중단됐는데 국가경찰의 권한을 대부분 자치경찰로 넘기는 자치경찰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권한이 남용되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는 정보경찰은 폐지돼야 합니다. 그리고 20대 국회는 공수처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지금 인사청문회 법이 개정이 안 돼서 공수처 설치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7월에 법이 시행되고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것들이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하여 후보를 추천하고 역량과 수사 독립성, 공정성 확보 방안에 초점을 맞춘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검찰청법을 개정해서 검찰개혁의 속도를 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지난 20대 국회에서 시시법 11조가 계약되는 개정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권리를 확장시키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가 나온 집시법을 예를 들어서 국회 앞에 100m 앞 집회 같은 것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이런 법들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개정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하는 국회 만들기 위한 개혁 과제에 대해서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공간에 와서 국회 이러저러한 변화를 촉구하고 입법 과제를 촉구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는 매우 다양해지고 있고 그 갈등의 정도도 다르고요.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고 국회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이미 많은 판단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제 정당들은 보통 민생 국회를 내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했던 많은 민생 법안들이 일찌감치 처리가 됐겠죠. 국민들의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습니다. 이 요구를 수용을 했다라고 하면 오늘 역시 다시 21대 국회에 바라는 저희의 요구는 이미 20대 국회에 처리됐었을 겁니다. 앞서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코로나19 재난에 맞춰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용안전망을 제대로 구축하자라는 것, 그리고 산업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그런 미흡한 법 개정 정도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중대재해에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 처벌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자는 것을 포함한 산업안전에 관한 법률, 검찰과 경찰 개혁에 관한 권력기관 개혁의 문제, 그 어느 것보다 시급했던 자산 불평등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 종부세 등을 강화하자라는 것,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 등을 개정하자는 것, 이 모든 민생에 관한 요구,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요구들은 사실 20대 국회를 돌이켜 보면서 많이 반성해야 될, 국회 스스로 반성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1대 국회가 이 문제 개선에 적극 나서주기를 요청하면서, 그렇기 위해서는 국회 스스로가 일하는 국회가 돼야 된다. 그리고 국민에게 책임지는 국회가 돼야 된다. 그리고 국민에게 열린 국회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시국회를 얘기하고 있고요. 예결산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결위를 상설화하는 것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소소위에서 지역 예산 따가는 그런 방식을 근절시키는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국회의원 스스로는 절대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가 계속 몇 대에 걸친 국회에서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국회의원이라 그러면 어떠한 공직윤리를 갖춰야 되는 것인지를 규율하는 의회 윤리법 제정을 저희는 제안합니다. 저희가 국민 동의 청원이라는 것을 활용하려고 하면 한 달에 10만 명의 시민 청원을 받아야 하는 아주 정근대적인 절차를 국회 사무처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과정이나 이 공간은 시민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법 청원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은 응답하고 심사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지금의 10만 명 동의 절차를 밟는 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바뀌어져야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국회 많은 소위가 방청이 되지 않습니다. 의사결정에 있어서 투명성 확보하는 문제, 예산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 확보하는 문제, 국회 스스로도 매우 시급합니다. 국회는 행정부처를 상대로 많은 정보를 요구하지만 정작 스스로는 매우 밀실적인 행정을 하고 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저희가 국회 앞 집회도 얼마 전에 집시법 개혁으로 어려워졌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이 국회란 공간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들리고 수렴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회의 공간도 열려야 되지만 국회 앞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그런 입법은 반드시 개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에게 열린 소통관이 돼야 됩니다.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공직자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전면적으로 열린 공간이 되기를 저희는 요청합니다. 관련해서는 의회 윤리법을 포함해서 국회법 개정 전면적으로 이루어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하고요. 참여한들 21대 국회도 저희가 제안한 입법 과제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